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의 시선이 쏠리는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전 마지막 공개석상에서 매파적 반응을 이어가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연준의 9월 금리 보폭은 과연 얼마나 될지, 그에 따른 영향은 또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관련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연휴 전 우리가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는 좀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자, 과연 9월 21일 미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많은데요. 파월 의장은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0.7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은데, 송재영 본부장님. 네. 상황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불과 이제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시장의 그 반응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불과 일주일 전, 이제 저희 추석 이전이죠. 지난주 화요일 정도에 봤을 때 미국에서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 0.5% 50bp 올릴 거냐, 75bp 올릴 거냐 했을 때는 예. 그러니까 6대4, 75bp 6, 그다음에 50bp 4 상당히 팽팽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지난 현재 상황은 9대1, 거의 90% 이상이 75bp를 올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또 힌트들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주말 동안 끌어올린 건데요. 네. 예, 그때 가장 큰 얘기를 했던 가장 키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가 과거의 교훈이 뭐냐면 너무 빨리 소위 이제 그 완화 정책을 쓰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도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천명을 한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9월 FOMC에서는 75bp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90% 이상의 확률로 이미 모든 투자자들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긴축에 고삐를 죄겠다는 걸 분명히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0.75%포인트 인상이 기정사실화 돼간다? 대체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습니까 지금? 예, 일단 구체적으로 어.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시카고 상업거래소 우리가 CME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페드 워치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투표를 합니다. 그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추석 전만 하더라도 한 82%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90%가 넘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은 그 75bp 올린다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미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75bp를 인상을 할 그 배경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 연준에서는 통화 안정, 물가 정책도 하지만은 완전 고용 시장에 대한 데이터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 시장 데이터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최근에 발표한 그 노동부에서 발표한 그 신규 일자리 수 규모 보게 되면 31만 5천 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 실업률도 지금 7% 정도 되는데 그 코로나19 진입하기 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3.5%였어요. 그러니까 0.2%밖에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그만큼 상당히 이제 견고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그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 뭐 예상치는 뭐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전월보다는. 예, 지금 지난달 7월치가 8.5%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6월달이 이제 9%가 넘었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저녁 때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발표되는 게 예상치는 8.0에서 8.1%로 좀 예상하고 있는데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식료품 가격은 계속 견조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강하게 뭐 약간의 희상을 감수하고라도 물가 인상을 하겠다. 여기서 희생이라는 건 경제 성장률 이제 침체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준 3인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브레이너드 부의장, 네. 그다음에 그 뉴욕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 이분들이 사실 강경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75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준이 지금 50pp를 높일 것보다는 75p 인상하는 네.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이제 0.75%포인트 올리면서 그 이후에 통화 정책을 어떻게 시사하느냐, 어떻게 예상하게 만드느냐인 텐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 서 교수님 말씀했던 8월 소비자 물가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올까 그에 따라서 향후 통화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겠네요, 이 8월달. 네, 뭐 당연히 뭐 저희가 계속 토론을 하겠지만 아까 서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헤드라인 수치 보통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예. 결국은 이제 전체 그 소비자 물가 지표는 말씀 주신 대로 9%, 8.5%, 이번엔 8.1% 정도까지 서서히 상당히 높긴 하지만 내려오는 것들 여기에 기대감을 갖고 연준이 결국은 향후에 결국은 태도를 현재는 공격적이지만 상당히 이제 비둘기적으로 바꾸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헤드라인 CPI가 아니고 굳이 CPI를 보자면은 예.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코어 CPI. 그건 뭔가요? 그게 이제 소위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통상 이제 변동성이 되게 심한 그러한 이제 그 재화나 빼고. 이런 것들을 뺀 것들을 갖고 보는데 이건 오히려 이번에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난달 8월 달에는 5.9%였는데 이번 컨센서스는 6.1%로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소위 이제 그 식료품 가격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임금 인상과 월세가 올라가는 것들이 반영된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물가는 상당히 우상향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다면 연준이 이번 소비자 물가에서 만약에 집중을 한다면 헤드라인 CPI보다는 코어 CPI 결국은 근원 물가의 그러한 상승 추세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들을 저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8월 드립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변동성이 많은 에너지라든지 식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거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의 발언도 계속 어떤 매파적인 그런 성향을 띌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료품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지금 전미 지금 자동차 협회에서 발표하는 갤런당 지금 휘발유 가격이 4.2불이었는데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3.84달러로 약 9%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코어 CPI가 이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코어 CPI가 높다 그러면은 사실 그 물가가 낮다고 평가하기 좀 어렵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또 주요하게 보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물가의 전망에 대한 그 의견들, 예상치를 반영하는 수치인데 그 6월 달에 이제 6.8%였는데 7월 달에 6.2%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5%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또 긴축 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하더라도 미래 평가하는 물가 상승 전망에 대한 게 상당히 낮아지지 않는 한 그 긴축 정책을 늦출 이유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지금 그 연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 연방 기금금리 목표 수준이 예. 일단 4%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4%. 예, 그러면 지금 2.5%잖아요. 상단치를 보게 되면 연방 기금금리 상단치가 2.5% 우리나라 똑같은데 지금 앞으로 3번 남은 데서 뭐 빅스텝으로만 가서 1.5%씩만 3번 올린다 하더라도 벌써 4%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든 4%를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지금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지 말고 요번에 한 번에 75bp 올리지 말고 그냥 3번에 걸쳐서 0.5, 0.5씩 예. 그게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낮은 게 고삐를 조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늦춰주는 게 훨씬 더 용이한 통화 정책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0.75%포인트 인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두 번에 남은 그 통화 정책의 향배도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봐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일단 9월 이달에는 0.75%포인트 올리고 나머지 두 번을 과연 0.75 자이언트세 또 갈 거냐 아니면 0.5%포인트를 뭐라 그러죠? 빅스텝. 네. 네, 빅스텝으로 조금 완화할 거냐. 자, 그러면 연말 연초로 넘어가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언제쯤 통화정책도 긴축이 좀 중단이 될까? 완화될까? 언제쯤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시장은 올해 말이 정점이고 내년부터는 완화될 거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 주가. 그리고 금리도 뭐 일시적으로 지금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예. 사실은 8월 달에 좀 내려갔었거든요. 7, 8월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선반영을 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그래야만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선반영했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아직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이거는 떡줄 생각이 아직도 없는데 마치 김치 국물 먼저 마시는 격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 서 교수님께서도 이제 노동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올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거꾸로 말하면 노동시장이 계속 강하면서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는 역설적인 것도 또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미국 시장이 전체를 100으로 넘어갔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거의 70%가 서비스 물가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 70% 서비스 물가가 오는 것의 대부분이 인건비랑 그다음에 이제 소위 집세 월세가 올라가는 두 가지에서 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위 이제 인건비 상승률이 지금 상당히 거의 8%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8월 초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거의 8.2%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지금 인건비 상승발, 그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뒤늦게 지금 임대료 월세가 올라가는 월세 상승발 그런 소비자 물가 중에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한 물가가 잡히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연준이 단기간 내에 그런 긴축을 천명하기가 더 다소 아까 말씀 주신 기대 인플레이션은 건 글자 그대로 기대입니다. 기대를 꺾으려면은 좀 고통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이 연말까지 그런 식으로 상당히 완화적인 그러한 낌새를 차리게끔 과연 해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퀘스천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긴축 완화 입장은 계속 강하게 얘기할 것 같다. 그런데 증시는 저희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 시장은 열렸는데 뭔가 물가가 정점을 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돼서 그런지 주가가 좀 상당 수준으로 회복을 했거든요. 조금 너무 투자자들이 성급하게 지금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송 본부장님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주가는 일단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 장 동안에 미국 장이 열렸기 때문에 어제 사실 미국 증시들은 좀 호조세였어요. 예.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다우존스 0.75%, 네. 그다음에 나스닥 1.27%, 그러니까 1% 내외에서 주요 미국 증시가 상승했거든요. 그 내용은 아마 시장에서 이미
그 연준의 FOMC 그 기준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고 이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장이 이제 상당히 이제 올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업종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그 차별성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소폭 올랐다 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반영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도 사실은 그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면 상당 기간 조금 이제 그 낙폭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예. 보니까 이제 환율이 1,383원 이상까지 올랐던 그런 그 안 좋은 상황들이 예. 지금 1,370원까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상황에 따라서 예. 상당히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이외에도 이제 그 외환 시장의 동향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기왕 환율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미국이 뭐 긴축을 계속 지속하고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으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원달러 급등 현상. 뭐 오늘은 조금 지금 진정이 되고 있어요. 좀 단기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는데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가는 것을 바로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다들 바라고 있지만 그것을 선언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소위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달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달러를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보는 건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지수. 예, 이제 결국은 유로화, 예화,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주요 예. 국들을 같이 보는 건데, 근데 보통 달러 지수가 지금 최고치가 아마 일주일 전에 한 110 지수 기준으로 110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20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걸 찍고 지금 아마 아까 오늘자로 보니까 108을 뚫고 살짝 내려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달러의 가장 대칭에 있는 유로화가 그 지금 ECB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예상과 다르게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예. 원래 예상을 한 50bp 올리는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는 이제 조금 약세가 되고 유로화가 조금 강세가 되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달러 지수를 포함한 전 세계의 그런 달러 약세 나머지 나라 이제 강세가 일부 나타났다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러한 전쟁 상황이 전황이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좋아지는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위험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이런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이제 위험 선호도를 높이는 그래서 달러는 약세. 원래 위험 선호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꾸로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거는 위험 자산, 위험을 회피하려는 그런 그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유럽이 금리를 올려도 지금 미국만큼 지속적으로 올리기에는 체력이 좀 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미국을 뒤쫓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달러 강세가 지속될 확률이 아직은 좀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소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자체도 아직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위험 선호도를 높일 가능성은 좀 낮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기업의 이익이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4분기 내년 들어가면서 이익 성장률이 이제 둔화됩니다. 지금 소위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기업 이익이 계속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주가에 굉장한 마이너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위 저희 그 에너지들은 워낙 이제 지금 유가가 올라서 좋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어닝 포캐스트들이 계속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계속 가면서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소위 보통 해서 페드 피봇이라고 하죠. 이제 연준이 마음을 바꿔서 전환되고 달러 피봇, 달러 강세가 약세로 바뀌는 그것이 지금 9월 달에 현재 시점에서 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정점에서 조금은 낮아졌지만 달러 지수의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땅을 좀 되찾았는데 이게 오히려 또 러시아의 반격을 더 강하게 불러오르지 않을까. 시장이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좀 전황에서 조금 승기를 잡으니까
좀 안심할 그런 요인이 됩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국제 정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 상당히 그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반격하면서 조만간에 그럼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 심리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융시장에 뭐 호재로 이제 비춰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그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사실 관심이 있는데 지금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일단 유로권에서 기준금리를 75bp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러티 1대1 달러와의 1대1 균형이 유지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유로당 0.996달러 정도로 이제 달러 가치가 높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 요인에는 사실은 그 유로 국가들의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유럽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인플레이션율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평균은 한 9%대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 권역에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은 한 9% 이상 되는 것 같고, 뭐 영국은 유로는 아니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물가 지수가 이미 10%를 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영란은행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50bp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유럽권에서 인플레 압력이 높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의존도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의존도가 한 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그 러시아의 뭐 가즈프롬이라든가 이제 국영 그런 가스 공급 회사들이 공급을 줄인다고 하니까 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파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계속 뭐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달러 강세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각 교육국들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보고서 달러 그 실제 실효 환율이라는 거를 추정을 하는데 달러 실제 실효 환율이라는 거는 60개 그 미국 중심의 교역국하고의 그런 교역 비중을 고려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상대적 구매력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이게 높을수록 상당히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데 지금 129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0% 가까이가 이제 오버밸류 된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미국의 그 달러 가치가 얼마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왜 이렇게 계속 강하냐 관련된 건 역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원달러 환율의 급등하는 그 현상 때문인데 유럽 이런 상황이라면 뭐 잠시 일시적으로 달러 지수가 좀 떨어졌지만 뭐 이제 만약 러시아 천연가스 좀 독일에 하는 걸 좀 중단했잖아요, 공급하는 거를. 그럼 유럽이 최악의 어떤 겨울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그 달러 강세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과거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을 보면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때 최대치로 올라갔었던 게 달러 지수가 12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120. 지금이 108이니까 아직은 상승 여력이 거의 한번 10몇 프로 더 있을 수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때도 단기에는 그렇게 급등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를 좀 열어둘 필요가 말씀 주신 대로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은 침체는 확실히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독일이 다행히 그 사이 열심히 쟁겨둬서 지금 소위 그 천연가스 저장 탱크를 한 87% 정도까지는 채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채우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이 오면 쓸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걸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결국은 그것의 포인트는 두 가지일 겁니다. 결국은 추운 겨울이 오느냐. 다행히 작년 겨울은 러시아가 비슷한 일을 했을 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과연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에너지를 소위 이제 배급하는 형태로 전기도 배급하고 천연가스도 배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이 안 돌아가면서 독일이 지금 최근에 수입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력으로 생산할 것들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유럽의 경기 침체는 좀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달러 지수, 유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 불가피하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도 이제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이창용 하는 총재 이미 우리는 0.25% 포인트 인상을 좀 예고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이제 역전돼서 벌어지는데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경우에는? 글쎄요,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통화 정책과 좀 결이 좀 다른 측면들이 여러 가지 있죠. 가계 부채가 많고, 그다음에 급작스러운 또 기준금리 인상이 이런 그 저신용 차주들에 대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대출 부실화에 대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아마 이창용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그 연방 기금금리 상단치하고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가 똑같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2번의 금통위가 남아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3번의 그 FOMC 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당장 9월 21일 날 기준금리 미국 같은 경우 75bp 인상이 되게 되면 75bp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다음번에 또 한번 25bp 올리게 되면은 50bp 차이 났다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계속 2번을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가게 되면 아마 연말에 갔을 때 우리는 사실은 잘해야 이제 3% 이내, 미국 같은 경우는 4%가 넘어가게 되면 예. 1%포인트 이상 그 기준금리 내외금리 차가 나게 되면 아마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창용 총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통화 정책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이제 향후에 그 통화 당국의 이런 그 통화 정책을 시사하는 발언들인데 예.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선호해서 이런 것들을 시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그럼 만약에 다음번에 연준에서 75bp 인상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최소한 빅스텝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노력을 좀 하실 해야 필요가 있지 되는데. 않을까 하는데 너무 25bp를 강조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얘기를 하시다 보면 외환시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하는 총재 미국 금리 격차 영향 어떻게 나타날지. 사실 금리 인상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이제 영향입니다. 증시가 최근 뉴욕 증시가 조금 올랐고 우리 시장 오늘 좀 좋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 이런 때 투자자들은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새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떠나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 일단 머릿속에 3고 현상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3고, 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고물가. 예.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고품질의 좋은 주식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비용이 고물가 때문에 올라간 것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적정한 가격에 들고 가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지금 만약에 채권처럼 확정적인 금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건 장기채를 갖고 가시기보다는 금리는 계속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에 높은 금리를 주는 그러한 채권들을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면서 확정 금리를 가져가시는 형태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것이 현재 이러한 고물가 환경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제 개인들은 요즘 채권을 사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채권을 산다는 건 조금 남의 얘기 같긴 해요. 돈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할 건가 좀 비중을 줄여라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비투하시면 안 되고요. 네. 빚으로 어떻게든 더 벌려고 애쓰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국은 특정 업종을 어디에다가 더 많이 넣어서 이것을 만회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형국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좀 단순화하실 필요가 있고 그 안에 종목들도 결국은 지금 이 고물가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마진을 계속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종목들을 들고 가면 결국은 주가는 일시적으로 빠져도 결국은 반등을 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결국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좀 꾸준히 들고 가시는 그 방법밖에는 이 난국을 해칠 방법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1등 기업에 뭐 주식은 좀 갖고 가도 괜찮겠다 뭐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외국인들이 좀 사는 듯한 이런 걸 좀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요즘 조금 한도가 많이 빠져나갔죠.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7월, 8월만 하더라도 예. 환율이 이렇게 높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해서 많이 사줬는데 예. 전체적으로 올 들어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2조를 내다 팔은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만 9조를 넘게 팔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22조를 삼성전자 순매수했기 때문에 그나마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에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본이익에다가 암만 예를 들어서 자본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하면은 머무를 수 있는 요인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시장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외국인 투자 동향에 대해서 좀 개인 투자자들 관심을 가지시고 가급적 현금 보유 전략을 늘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결정 방향과 영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